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몇 개 방송들이 폭주를 해가지고 폭주를 했는데 댓글들이 굉장히 어려운 댓글들이 많았어요. 읽기 어려운 댓글들이. 힘든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결같이 적대적이었죠.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구나. 설득을 안 당하시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자연구소의 남기업입니다. 용산 신도시로 아주 히트를 치셨어요. 용산 신도시로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고 계신데 공적이 되셨어요. 우리 메인 게스트로는 부소장님 네, 이태경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원포인트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짝 또 반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맞아요. 그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네. 지금 살짝 또 오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언론들은 설레발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위가. 네.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시장 상황 보면은 감정원 자료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시 뭐 초미 관심사죠. 근데 9주 연속 하락하다가 9주 연속 하락. 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이 멈췄어요. 어떤 그 부동산 114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이제 강남구는 반등했다. 예, 상승으로 돌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거래도 좀 늘더라고요. 4월 달에 3,000건 3,019건이었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 달에 3,430건입니다. 8일 기준 3,430건인데 이거는 지금 5월에 거래된 게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4,000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4월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5월 거래량은 4월보다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데 거래가 이제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게 예. 거래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일종의 서행지수 신호니까. 같은 거니까 서행지표 같은 거니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뭐 미디어들이 온통 이제 또 입 모아서 떠들고 그 다음에 뭐 차츰차츰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실 다 업자들이죠. 네, 업자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바닥 찍었다 올라간다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V자 반등. V자 반등. 예. 주식시장만 V자 반등이냐? 부동산도 그렇다고. 사실 주식시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네. 예. 이렇게 빨리 주식이 회복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하고 우리랑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대한민국만 놓고 따지면 주식시장이 이제 2017년이었나요? 2,600이 역사적인 최고점이었죠. 그러다가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2007년에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했어요. 맞아요. 계속 박스권이었죠.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600 돌파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2,200 연초에 2,200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코로나 쇼크가 아주 본격화되면서 뭐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냥 충격과 공포에 내일이 두려워 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3월 19일이 최저점 1,500이 깨지는. 아니 어떻게 주식도 이렇게 다 숫자를 외우고 계세요? 네. 지금 어디 써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9일 최저점이었습니다. 날짜와 그게 지수까지 1,500이 깨진. 그게 최저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바로 반등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는 거지만 어떤 이제 크라이시스 상황에서 이게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부동산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움직임이.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부동산은 상승도 하락도 좀 더뎌요. 더디고 뭐 하락은 특히 더디죠. 상승보다. 부동산은 그런데 주식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죠. 왜냐면 사고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2,200에서 1,400 중반까지 떨어진 거니까 뭐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힌 거잖아요. 급하게 떨어지면 이게 그걸 이제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튀어 올라요. 그 농구공 떨어뜨리면 튀어 오르듯이 튀어 오르는데 뭐 우리 경험하지만 이게 그 농구공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졌다 튀어 오르긴 하는데 똑같이 올라오진 않죠. 음. 내가 놓은 위치로 올라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운동 에너지상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요번에 놀랍게 지금 다 올라왔어요. 예, 그것도 지금 3월 19일이 최저점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3개월도 안 됐죠. 3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2,20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아까 보니까 2,200 바짝 왔던데, 그러니까 다 회복했고 미국 주식시장은 더 경이로운데 나스닥 같은 건 지금 뭐 전고점을 오히려 뚫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수가 여러 개 있죠. 뭐 나스닥, 뭐 다우, 뭐 S&P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지수들이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나스닥 같은 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00포인트를 뚫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상에 정말 최고점을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간, 그 전고점보다 더 오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V자 반등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급격한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도 그렇고 놀라울 정도이죠. 그래서 뭐 그 자산 시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 주식 시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아무튼 지금 하여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학계에서도 이 주식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를 규명하려고 하는 게 최대 이슈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저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도대체 미국 주식시장은 왜 그러는 거냐? 뭐 근데 사실 실물 경제 거시 지표들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냥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대공황 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1929년 대공황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식시장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하더만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급격한 반등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쇼크라고 하는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랑 다르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어쨌든 역병이고 진행할 거 아니냐. 그러면 투자든 소비든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거다. 아주 급격하게. 그러면 결국엔 기업이 그 주가라고 하는 건 기업 이익이거든요. 기업 이익의 반영이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뭐 첫 번째는 뭐 그냥 뭐 그러겠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두 번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금리죠, 금리. 이자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자율을 보고 이게 어떤 거에 투자할 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가 페드에서 그 정한 게 뭐 거기는 우리랑 좀 다르죠. 제로금리 0%하고 0.25% 이 밴드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밴드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이 추세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다. 그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 예, 그리고 아주 그게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렇게 그 예측은 합리적인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그때도 사실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었는데 연준이 지금 뭐 미 연준은 사실 세계 중앙은행이잖아요. 세계은행이거든요, 이게. 근데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고 나서 이걸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6, 7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실물의 거시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가나 고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 극단적인 저금리 기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0.67%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율이. 그러면 그거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주식이다. 그나마. 그거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주식은 우량주는 어쨌든 배당을 또 해주잖아요. 배당을 해주거든. 이자처럼 배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 자, 미국 주식시장이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08년만 해도 뭐 은행들 살릴까 말까 하는데 막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막 의회에서 막 부결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연준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적 완화도 굉장히 빨리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럼 무제한으로 하겠다, 양적 완화를. 근데도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준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연준은 연준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미국도 사실 기본소득처럼 막 풀었잖아요, 돈을. 실제로 계좌에 꽂아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미 연준이 한 것 중에서 굉장히 그 주목할 것이 그 질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질적 완화. 예, 처음 지금 들어온 건데, 질적 완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국채 같은 걸 그 연준이 은행으로부터 무제한으로 사면서 이자율을 막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시장에 그냥 유동성을 아주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는 거, 이런 건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쟤네들이 갖고 있고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그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질적 완화라고 하는 제도가 기업을 직접 살리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차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차가 우량한 것도 있지만 정크본드 수준에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막 매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질적 완화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힐드 채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기 등급에 있는 게 많았어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지나면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규모도 엄청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떼도산을 하면 이게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금융 시스템까지 이게 불이 옮겨 붙을 거니까. 또 대량의 이제 실업 사태가 발생하겠죠.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소방수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크본드나 하이힐드 채권도 막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도산하는 기업이 없겠구나. 연준이 저기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반등을 했어요. 급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다.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네. 사줬었는데, 이제 그게 양적 그건 완화로 계속 했던 한다면, 거죠. 예.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네. 질이 나쁜 채권도 다 회사가 발행한 발행한 회사채, 예. 투기 등급의 회사채 이런 네. 것도 막 사준 거예요. 쉽게 질적, 말하자면. 질이 별 안 좋은, 그러니 투기 이제 등급. 회사가 망할 리는 없겠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닥을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 이제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거죠. 예. 이건 진짜 굉장히,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퇴출시켜야지. 잘못한 놈은 망하는 거예요. 시원찮은 근데 그거를 지금 경제 주체는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퇴출 저기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다. 시장이 급반등했는데, 뭐 우리 시장도 뭐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우리도 보면 이제 한은도 그렇고, 한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때 재정을 많이 풀고 뭐 이렇게 뭐 당연히 기준금리도 낮아졌고요.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을 한 거죠. 그렇게 보여요? 자, 문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네. 또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힘드니까 네. 뭐 영원히 반등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누군가는 거기서 얻은 수익을 또 현금화 시킬 거고, 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그럼 어디로 또 가느냐가 네. 처음에 관심사인데, 뭐 당연히 부동산으로 갈 거다라는 게 많은 시장 뜨내기들과 자칭 전문가들을 포함한 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이자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낮으면 어디로 갈 건데,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건 뭐 필사적으로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은 적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정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개입할 건 여지가 없어요.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톤다운 시켜야 되라고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없잖아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르죠. 부동산 시장에 아무튼 우호적인 요인은 분명히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고 그게 그 이자율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 그건 분명히 이제 우호적인 요인이긴 하죠. 반대로 놓고 보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또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뭐 이제 통화량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게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그 중앙은행이 우리 계좌에 뭐 10억씩 꽂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 어디 있냐? 결국엔 뭐 은행에 있거나 이러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뭘 하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많이 잘라놨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15억 초과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9억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LTV도 많이 잘라놨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9억 초과되는 주택은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다 자기 돈 박아야 돼요. 그리고 9억 초과되는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잘라놨어요. 예전에 비해서 팽창한 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 들어올 여력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뭘 한다는 건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다 투기 수요인데 투기 수요가 몇 개 있겠죠. 그렇죠? 난 너무 현금이 너무 많아서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현금으로 지를 거야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소수죠.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소위 자본, 말하는 갭 투자. 예, 갭 투기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자본 조금 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대출 끼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출은 지금 굉장히 막았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주택은 지금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 최근까지 그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도 아니고 경기도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남이나 수원 그렇죠. 성남, 용인, 수원 여기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 중저가 시장 위주로 활발했었다. 최근에 이제 인천까지도 이제 번졌었고 그랬던 건데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 보면 대세 상승의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아무튼 갭투기를 했던 뭐 대출을 받았던 이런 시장이 이게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촘촘히 깔아놓은 규제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보유세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더군다나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한 그게 이제 7월 28일부터 적용되죠. 유예됐다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민간 택지에 굉장히 싼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공급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축을 매입할 요인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매가 금지돼요, 사실은. 분양권 전매가. 이런 게 촘촘히 들어오고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갭투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세제도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어찌 보면 유일한 전 세계에서 있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근데 이게 가만히 있게 보시면 이런 건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매매를 위한 지렛대 역할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 안 남아 있으려고 하죠. 당연하죠. 네, 전세 시장에 남아 있으려고 하죠. 저기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전세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남아 살고 싶어 하죠. 예,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매매 가격이.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대인들은 더군다나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월세로 돌리는 게 수익률이 당연하죠.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전세 시장에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투기 수요가 없거든요. 다 실수예요. 근데 구매력 있지만 전세 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매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임대인들은 전세 물량을 줄여요. 월세로 돌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고 근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가까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뭐 좀 돈 더 주고 사지. 이래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말 그다음 박근혜 정부 초에 경험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매 시장이 안정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그 여당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임대차 3법 아닙니까? 그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 거래 신고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전월세 계약 체결해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세 자료를 다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은 2년마다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번 더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그 갱신할 때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가격 높이는 거를 상한을 두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3종 세트가 들어오면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월세 상한제로 누르니까 전세 가격이 뛸 수가 없죠. 그리고 계약갱신권으로 뭐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안정될 거고 이러면 사실은 갭 투기가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줄어들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오면 그 전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 엄청 올릴 거다. 그 세입자들만 구타 먹는 거다.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선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공실 많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들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지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지금 올리면 되겠네. 왜 안 올립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거다. 그러면 갭 투기가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안정되니까 매매 가격과의 이제 이격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대출은 쉽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건데 더군다나 공급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근데 싸고 좋은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공급돼요. 그럼 그거 사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뭐 매매 가격도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 시장에 남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급 요인이 아니고요.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을 놓고 보면 전적으로 수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수요 요인이 발생이 안 하는 거잖아요. 투기 수요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다음에 부동산이다.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미디어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업자들의 아주 악의적인 선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이 기조를 유지하면 맞습니다. 부동산은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대출이 쉽지 않고 일단 대출이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많이 묶어놨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공시가격이나 이런 걸 현실화를 계속 높이면 어쨌거나 부담이 늘어나요. 그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안정되면 전세 가격이 뛰어줘야 그것도 또 이제 갭 투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세 시장을 잡아놓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가 아마 곧 도입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곧 공급되는 주택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저렴하게 공급되고 늘어놓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면 되고 그렇죠. 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 물량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놓은 굉장히 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 시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죠. 왜 투기에 나섭니까? 그러네요. 그러게 V자 반등 아닌 것 같은데 반등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돼. 그러잖아요. 부담대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돈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9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전세자금 대출 안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9억 초과 아파트들의 LTV 굉장히 네. 높여놔가지고 대출 네.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인데 9억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근데 넘는 부분은 20% 잘라놨어요. 예, 그 맞아요. 조정 대상 네. 지역도 그게 50, 30으로 잘라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9억짜리 넘는 집을 살려면 실제 대출 받는 거는 3, 4억밖에 안 해주고 네. 심지어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사람도 못 막아놔 버렸으니까 네. 거의 뭐 갭투기가 그런 고가에서는 근데 지금 9억이 고가가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면 웬만한 건 다 9억이래. 서울은 사실은 이제 네. 변두리라고 해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음. 해도 전용 8사 기준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는 이제 뭐 9억 밑에를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예. 그러니까 물론 34평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돈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쪽으로. 네, 돈이 네. 풀렸기 때문에 주식 다음에 부동산으로 올 거다. 근데 우리 보수장님 말씀대로 아니 뭐 돈 풀었다고 해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출해서 해야 되는데 대출을 지금 못하게 네, 막아. 대출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정부가 설계를 잘 했네요. 이런 잘했죠. 부분. 예, 촘촘하게 예. 했어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대출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은 떨어뜨리죠. 근데 누르는 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은 역시 이제 보유세. 세금이죠, 세금. 네. 예, 세금이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죠. 네. 예, 예. 너무 더디고. 네, 하여튼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요. 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과거와 같은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 네, 같다라고 예. 하는 게. 네, 그리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난 그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 6년 동안 6년 연속 올랐거든요. 가장 긴 랠리였습니다. 대세 상승 기간 동안.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마포의 대장 아파트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전용 8사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금 뭐 15억, 16억 하거든요. 근데 2012년, 13년 그때가 이제 서울 아파트로 보면 이제 대바닥이었죠. 근데 그때 그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에 입주한 아파트 그 신축이었죠. 단지 더 커요. 입지가 뭐 아주 좋죠.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압구정동 현대 이런 거 좀 빼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뭐 13억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더 비싼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코로나가 새로운 노멀을 가져다 온다는데 부동산에도 새로운 노멀이 머지나 오지 않겠는가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정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정부 2년 후의 대선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기대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바로 정부의 정부다. 정책입니다. 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네. 이 기조로 계속 유지하도록 혹은 네. 그럼 더 좋은 거는 보유세도 강화해주고 네. 해야겠죠. 네. 네. 부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확연해지네요. 네. 저도 어떻게 되는 건가 했었는데. 네. 내심 걱정이 됐었는데 예,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시점 좀 네. 놓고 네.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의사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